일본도 못했던 걸 삼성이 반도체 1위를 합니다. 일본은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할 만한 기업가들이 없었던 거죠. 반도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는 걸 놓치고 모든 사활을 걸고 했는데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거 정말 잘하잖아요. 소재 부품. 일본 없으면 사실 반도체 안 돌아가죠. 예. 소부장은 지금도 탑이에요. 예. 소재하고 그거 없으면 우리 SK고 하이닉스고 문 닫아야 됩니다. 근데 반도체는 왜 안 돼요? 그게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 저는 이제 또 삼성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네. 소부장은 잘하는데. 자, 이겁니다. 네. 이게 80년대 전 세계 반도체의 80%가 일본이었습니다. 예, 그랬었죠. 반도체 강국이었고요. 10개 업체 중에 8개 업체인가가 일본 업체였고 네. 어마어마했죠. 80년대. 네. 일본이 반도체를 이제 미국이 만들었지만 일본이 그냥 해서 미일 반도체 협정 했을 정도로 이제 일본이 뭐 꽉 잡고 있을 때였는데 네. 그 당시에 일본의 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거의 10,000불, 9,600불 정도 됐습니다. 거의 10,000불. 우리나라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1,600불, 5분의 1밖에 안 돼요. 와, 80년대. 그렇군요. 상대가 안 됐네. 상대가 안 됐죠. 근데 우리나라의 반도체는 이제 1974년 이건희 회장께서 네. 그룹의 반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재를 털어가지고 한국 반도체를 네. 인수합니다. 그 라디오 트랜지스터 만들던 회사예요. 다 반대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전자제품도 못 만드는데 무슨 반도체냐. 한국 반도체가 말이 한국 반도체지 트랜지스터 만들던 회사였어요. 적자 덩어리. 그랬군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병철 회장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이건희 회장께서 사비를 털어서 인수합니다. 반드시 반도체의 시대가 온다. 그러면서 이건희 회장이 일본의 그 유명한 얘기죠. 일본의 기술자 주말에 불러다가 극진히 대접하면서 용돈 쥐어가면서 배워갔습니다. 네, 주말에 들었어요. 그거. 그 유명한 얘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이병철 회장의 얘기를 듣고 이건희 회장의 얘기를 듣고 이병철 회장님도 이제 경박단소 일본이 경박단소로 가야 된다라는 걸 알고 일본에 또 우리 삼성은 이병철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은 이제 일본 쪽에 대해서도 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었고 일본어도 잘하시니까 그래서 또 와세다 출신이시고 졸업은 안 하셨지만 그 이병철 회장께서 80년에 반도체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하십니다. 네, 80년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반도체 선언인데 83년에 네. 그리고 도쿄 선언을 하십니다. 83년이요. 네. 네. 그리고 반도체 기흥 공장을 착공합니다. 음. 기흥이 용인의 기흥이 이게 일제 강점기 때 기곡면하고 구흥면이 합쳐져서 기흥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두 읍을 합치면서 네. 기곡면이 뭐냐면 그 동네가 기곡 그릇처럼 이렇게 온폭 파였다 해가지고 기곡면이었어요. 네. 그다음에 한쪽은 구흥면이 뭐냐면 이게 구가 망아지 구자예요. 그러니까 망아지가 흥하다는 게 뭐냐면 거기 역참이 있었어요. 네. 역참이 있으니까 말을 길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망아지들이 흥하다 해가지고 구흥면이었어요. 아하. 기곡면하고 구흥면을 일제 강점기 때 이제 통폐합하면서 기곡면의 기자 구흥면의 흥자를 합쳐요. 네. 그래서 기흥이 돼요. 그러니까 기곡이 뭐냐면 동네가 그릇처럼 원폭파였다 해서 그릇 기자를 쓴 거고 말이 흥하다 해서 구흥인데 기흥이 되니까 한자를 직역하면 그릇이 흥하는 곳이 돼요. 네. 이병철 회장이 거기다가 반도체 기흥 공장을 인라인 착공을 하죠. 그게 뭐냐면 이름도 이름대로 하면 그릇이 흥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가 뭡니까? 인류의 지식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네. 21세기 인류 지식의 그릇이 반도체잖아요. 네. 그게 참 재미난 거죠. 재미나네. 그때 84년도 도쿄 선언을 합니다. 다 비웃었습니다. 삼성이 무슨 반도체 하냐.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착공하는데 전문가들이 18개월 걸린다고 했습니다. 18개월. 네. 18개월 걸린다고 한 걸 얼마 만에 지었는지 아십니까? 얼마? 3분의 1을 공기를 간축합니다. 3분의 1로 6개월 만에. 6개월 만에요. 와. 그게 이 호암자전 책에 나옵니다. 아, 호암자전. 네, 이거 두 번을 읽고 두 번 다 울었는데요. 네. 이병철 회장님 자서전이죠. 이게 86년에 책이 출간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 돌아가세요.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나온 책이고요. 그러다 보면 별 얘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지? 참 재밌다. 네. 숨김없이 어떠한 미화도 없이 저는 두 번을 읽고 두 번 다 울었습니다. 자, 지금의 73세, 74세랑 네. 83년 지금부터 40년 가까이 45년 가까이 된 그때의
73세 사세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그건 뭐 파파 할아버지죠. 그냥 노인이죠. 지금 나이로 한 사람은 90이 넘은 것쯤 되죠. 네, 그때의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라든지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때 83년도 우리 이병철 회장님이 1910년생이시니까 73세였어요. 아, 근데 그때 반도체 해야 된다. 그때 새로운 시작을 하는군요. 이병철 회장이 하십니다. 같이 다 비웃었어요. 반도체 한번. 일본이랑 기술 격차가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삼해가들에 만들면 일본이 덤핑 칠 거고 하면 800원 하면 또 덤핑 치고 우리는 어마어마한 돈만 하다가 망할 거다. 다 네. 반대했거든요. 근데 그걸 밀어붙입니다. 18개월 걸린다고 하는 걸 6개월 만에 공략. 왜? 이 반도체는 시간이 생명인데 세계가 깜짝 놀랍니다. 네. 눈물겼습니다. 막 온 삼성 임직원들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할 거예요 이제. 그 당시까지 가능한 거죠. 정말 밤새 가면서 했을 테니까. 진짜로. 예. 요즘은 뭐 6시면 다 퇴근해야 지금은 되고. 법적으로도 못 하고 네. 난리 나죠 아마. 네. 지금 난리 날 걸요. 네. 그때 우리 한국의 이 삼성맨들의 열정 그렇게 했는데 그때 그리고 나서 이병철 회장이 87년에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84년부터 공장이 착공해서 시작했는데 그때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삼성 너네 엿먹어라. 그래가지고 덤핑을 한 벌입니다. 4달러짜리를 갖다가 1달러 이하로 30센트로 아예 그냥 네. 덤핑을 쳐버리죠. 삼성 죽이려고.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치킨 게임 합니다. 일본 삼성은 반도체를 만들수 적자인 거예요. 네. 돈 들여서 만들 온 삼성의 모든 사활을 걸고 했는데 누적 적자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86년까지 3년간 적자. 삼성 이제 망한다. 망한다. 이병철 회장님은 결국은 기흥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반도체가 성공을 못 보고 돌아가세요. 못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눈을 감으세요. 87년.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지금까지 누적 적자의 2배, 3배를 더 투자합니다. 3,400억 더 투자합니다. 그 당시에. 삼성 망한다고 하는데 아니다. 반드시 온다. 말도 안 되는 결정합니다. 지금 삼성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이건희 회장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의 전환 투자를 하십니다. 이 공장 착공을 또 만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3년 있다가 반도체 호황이 오고 일본은 거기를 못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한국이 삼성이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한 해에 다 뽑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92년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드램을 개발합니다. 세계 최초로 92년도에. 92년에 최초의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 최첨단을. 그렇죠. 일본도 못했던 걸. 네. 그때 삼성이 반도체 1위를 합니다. 64메가드램 만들면서 그때 92년부터 지금까지 반도체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박수 받을 일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하이닉스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한 100조 정도 나는데 네. 삼성과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거의 다거든요. 일본은 왜 못 따라왔어요? 한번 그러니까 추월을 당하고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인 정신, 소부장으로는 잘하고 반도체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들려고 완성도 있게 네. 장인 정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반도체라는 거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걸 놓치고 또 일본은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빨리 못 하는군요. 네, 빨리 못했고 그렇죠. 우리가 빨리빨리 그리고 과감한 결정. 결국은 그게 기업가 정신인데요. 일본은 그렇게 할 만한 기업가들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반도체의 신화를 만들고 한국이 이게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에는 각 시대를 이끌고 어떤 산업을 이끄는 그 CEO들에 대해서 리스펙하고 다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애플 스티브 잡스, 뭐 옛날 철광암 카네기, 뭐 석유 록펠러, 네. 그렇지 않습니까?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거, 뭐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네. 뭐 그다음에 뭐 데미스 하사비스, 샘 올트만, AI 뭐 다 알아요. 세계를 이끈 산업을 이끈 그 CEO들에 대해서 창업자에 대해서 기업가들에 대해서 리스펙합니다. 정작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 신화를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건희 회장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산업과 기업을 만든 분이 이렇게 인정 못 받고 있는 나라도 전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네. 최태원 회장이 2011년에 그룹의 반대를 무릅쓰고 3조 4천억으로 네. 망해가고 있는
하이닉스를 인도한 거 아닙니까? 예, 그 그렇죠. 현대전자하고 그렇죠. 예. LG전자를 합친 거가 네. 하이닉스인데 그걸 결국 적자 덩어리였던 거를 그걸 인수한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의 고대역 반도체 세계 지금 1위가 되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되게 존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단한 근데 결정이죠. 예. 대단한 열정이고 그 네. 기업가 정신의 그 네.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적인 게 아니었으면 못했을 텐데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대우를 기업들이 못 받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일본의 아까 문화 인류학적 DNA가 뭐라 그랬죠? 와문화, 네. 메이와크 문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지메. 이지메 그게 이제 그 부산물로 나쁜 찌꺼기가 이지메인데 그럼 한국은 문화 인류학적 DNA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유교 성리학적 조선시대 500년 동안 만들어 놓았던 네. 유교 성리학적 DNA라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우리가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굉장한 기업인들이 대통령 앞에 가면 절절절절 매고 그런 거 그게 바로 산업공상이에요. 이게 호암자전에도 나옵니다. 예. 이병철 회장님이 마지막 끝에 나옵니다. 아직도 절절 매더라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요. 네. 산업공상의 DNA가 있어요. 예. 아직도 사자를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관, 예. 관이 최고예요. 관, 사자, 판사, 검사 목에 힘줄 수 있는 자리. 그게 왜냐하면 500년 우리는 한번 왕조가 들어서 500년 가지고 고려. 그러니까 항상 중앙 집권이다 보니까 빨리 벼슬 해가지고 거기 중앙 집권에 편승하는 게 최고의 성공이었잖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예. 판검사, 공무원, 공부 이런 문화, 사, 그다음에 농, 공, 상. 농은 지금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네. 그다음에 이제 공, 상이 뭡니까? 상. 맨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장사치들. 천인들이 그죠. 장사치들. 예. 그러니까는 아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좋은 면이 많거든요. 아까 네. 신라 이때부터 있었던 우리의 포용력, 다양한 종교들을 우리가 포용할 수 있고 무슬림하고도 친하고 불교하고도 친하고 기독교하고도 네. 친할 수 있는 굉장한 능력. 그다음에 이 빨리빨리 문화가 갖고 있는 열정과 역동성, 개방성, 굉장히 우리가 참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는 대한민국이 후진국이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갈 때는 개발도상국이라고 그랬고요. 네. 대학 다닐 때는 중진국이라고 그랬어요. 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쵸? 후진국이었어요. 후진국. 저도 초등학교 때 후진국이에요. 제가 그런데 그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러게,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네. 1500년 전부터의 대한민국의 이 우리 국민들의 DNA. 정권이 좌가 들어서든 우가 들어서든 무슨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네. 국민들이 발전시킨 거잖아요. 굉장한 우리의 열정의 DNA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우리에게 좀 쓴뿌리 같은 문화인류학적 DNA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아까 일본의 이지메처럼 저는 그게 산업공상에 네. 기업인들 참 우리 국민들 존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도 불러다가 그냥 예. 그 무릎 꿇리는 거. 그리고 우리 저는 정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이런 기업인들 이러면 난리 나요. 또 댓글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합니까? 네, 참. 이제 한글 얘기 할까요? 아, 예, 그러시죠. 예. 아이고. 그 언어 비즈니스를 하시잖아요. 언어 네네. 교육하시고 그런데 그 강의를 보니까 한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 한글 이야기 좀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게 제가 오늘 들고 온 게 네. 이게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해례본이 뭡니까? 아, 훈민정음의 해례본은 해라는 게 풀어 썼다는 얘기고. 아, 해설서예요? 그렇죠. 네. 훈민정음이 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세종대왕이 풀어서 어떤 원리를 만들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만든 책인데 이게 네. 해례본인데요. 네. 이게 1446년에 반포가 됩니다. 네. 이게 반포가 된 게 1446년 9월 상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양력으로 전환을 하니까 10월 9일. 그래서 우리가 한글날이 아하. 10월 9일인데요. 네. 이게 거의 한 500년 가까이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 이게 이제 그렇습니까? 마치 아까 쿠시나메가 예. 1000년 가까이 발견이 안 된 것처럼 왜냐하면 이 연산군 때 이게 이제 업문을 금지시키고 하면서 이거 싹 다 이게 다 막 불태워 없어지고 난리가 나요. 훈민정음이 반포 58년 환갑을 못 맞고 58년에 연산군 참 보면 참 나쁜 왕이었어요. 정말. 아, 정말 금지를 어쨌든 시켰습니까? 예, 어쨌든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이 훈민정 이 해례본이 발견된 게 1940년에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님께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거 지켜낸 거거든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기와제 11채 값 우리로 따지면 뭐 몇백억. 그 당시에 책값으로는 한 냥을 넘어서는 게 없었는데 예? 1,000원을 넘어서는 게 없었거든요. 당시 네. 100원, 200원, 몇십 원에 거래되는 당시 책값으로 1,000원을 내고 거강꾼한테 중개인한테 1,000원을 주고 이걸 10,000원을 주고 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 1,000원이면 기아제 한 채 값이었는데 그러니까 기아제 우리들 아니면 아파트 11채 값으로 이걸 당시에 지켜내셨습니다. 이게 세상에. 남북한 합쳐서 유일하게 현재 남아 있는 물론 지금 그 하나가 베이키 씨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상주본이 남아 있는데 그건 지금 뭐 아직도 지금 못 찾고 있고요. 뭐 참 그 사람도 참 나쁜 사람인데 해례본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3살 4살 때부터 쉽게 배웠던 훈민정음의 비밀이 밝혀지게 되죠. 그 비밀이 있습니까? 근데 다 아시는데 이제 이 세종대왕이 이거 직접 만드신 거거든요. 네. 요즘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많이 나와 있고 다큐멘터리도 나와 있지만 집현전 학자들 같이 만들었다는 건 이제 아닙니다. 세종대왕이 홀로 신기를 운영하여 홀라 창조하신 게 이제 정설이 되어 있고요. 세종대왕은 그 당시에 성운학 의문학적으로 그리고 여러 문자들에 대한 해박한 지식 세종대왕은 모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현전 학자 최만리가 네. 집현전 부제하게 이제 그 유명한데 반대 상소문 올릴 때 다 불러다가 따지죠. 네가 사성칠음의 자모가 몇 개야? 너 알아? 저게 집현전 부제학 앉혀놓고서 사성칠음 그러니까 성운학에 대해서 따져보면서 너 제대로 아는 게 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현전 대제학한테 부제학한테 그 정도로 학문적인 그 높았고요. 네. 당시 정인지가 이제 그 천재였거든요. 네. 8살인가 천재로 장원급제하고 세종대왕 나이가 같아 양력 생일이 같은데 세종대왕이 정인지는 뭐 엄청나. 정인지가 이 집현전에 이 해례본의 서문을 씁니다. 그 해례본 서문도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네. 그 명문장인데. 한번 봐야겠네. 네, 이거 오늘 정말 공부할 게 많이 생기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참 많은데요. 네. 세종대왕이 뭐라 하냐면 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정인지 하나뿐이다라고 얘기했죠. 천재 중에 천재를. 천재끼리만 통하는군요. 그 말귀를 알아듣는다니까 이제 세종대왕 아래인 거죠. 말귀 정도 너 내 말귀 알아듣는 거니까 그 정도로 자 우리가 쓰고 있는 그 영어의 발음 기호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APA라고 하는데 이 발음 기호가 1888년인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거의 20세기 초반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뭐냐면 1880년대니까 유럽은 서양은 의문학이라는 거, 성운학이다라는 게 18세기, 19세기에 만들어진 학문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알파벳이 같은 글자로 이태리어도 표현해야 돼, 프랑스어도 표현해야 돼, 영어도 표현해야 돼, 독일어도 표현해야 돼, 여러 스페인어도 막 하잖아요. 네.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알파벳을 가지고도 발음이 다 다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좀 표준화된 발음 기호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이제 그 발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걸 의문학이라고 그러고 성운학이라고 네. 하는데 이 발성 기관이라서 이게 무슨 의미네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조용해가지고 알파벳 그 1888년에 나온 거거든요. 에스놀로그라고 하는 그 언어학 생태 보고서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언어, 전 세계 언어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에 언어가 몇 개인지 7,000개가 넘습니다. 그 7,000개가 뭐냐면 전 세계 언어 한 70억, 80억 쓰는 이 인구의 언어가 7,000개인데 이 7,000개가 뭐냐면 방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리고 수어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한반도에도 언어가 5개가 있습니다. 한반도 그래요? 한국어 아니야? 아니에요. 조선어하고 남한어가 분리가 돼 있고요. 조선 수어가 있고 남한 수어가 있어요. 수어가 달라요. 조선 수어하고 남한 수어하고. 그 다음에 제주도가 제주도 방언을 또 하나의 언어로 봐요. 그러니까 제주 방언, 남한어, 조선어, 조선 수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한반도에 벌써 5개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각 방언들 몸 7,000개가 넘습니다. 그 중에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한 500개 정도 언어라고 합니다. 500개 정도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게. 공인된 그렇죠. 언어를 말하는 거죠. 그 중에서 이 국어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걸 문자를 표현하는 문자가 몇 개인지 아세요? 50개밖에 없어요. 문자는 얼마 안 되는군요. 문자 얼마 안 됩니다. 이게 뭐 한자도 있고, 근데 보통 라틴어, 페니케에서 나온 라틴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아랍어도 있고, 있잖아요. 뭐 베트남어도 있고 다 있는데 일본어도 있고.
이게 보통 뭐 2000년 전, 3000년부터 쓰던 언어들이에요. 다 2, 3,000년부터. 그러네요. 한자도 그렇고 일본어 같은 경우도 그 우리가 향찰 이두 한자에 우리가 조사하다 쓰게 해서 향찰과 이두라는 걸 썼잖아요. 네. 음독하고 훈독하고 해가지고 네. 선화공주 주운하면 그게 님자를 주자로 쓰고 이게 스물은자를 그게 은이 그게 숨단 뜻이 아니라 목적어 아니, 주어의 주격 조사 은이거잖아요. 나는 너는 할 때 은을 그냥 그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 그게 그냥 조사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향찰과 이두인데 네. 그걸 이게 백제 때 5세기 6세기 때 우리 백제가 일본에 가서 한자를 전해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쓰던 삼국시대 때 쓰던 향찰 이두를 가지고 만든 1500년 전에 만든 게 지금 일본의 문자예요. 히라가나 카타카나가. 그러니까 1500년 전 한자에다가 한자를 간략하게 만들어서 향찰 이두처럼 해서 음만 써서 아예이오 가게기고 사시로 만든 게 50음도 만든 게 네. 그게 일본 문자입니다. 1500년 전에 쓰던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이두에서 원시적 갔군요. 예, 원시적 문자예요. 음이 50개밖에 없잖아요. 네. 쭉 문자가 나오는데 인류가 만든 그러니까 한 50개 문자를 지금 인류가 다 쓴다고 보면 돼요. 수천 년 동안 다 해서 50개 정도 문자. 그 50개 문자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자가 뭡니까? 그게 훈민정음이죠. 1443년도에 만들어진 15세기에 인류 역사상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이 훈민정음이 최후에 만들어진 거군요. 그렇죠. 이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가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어졌고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설서까지 나온 유일한 문자입니다. 굉장한 문자죠. 그러네. 이 문자가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드린 서양은 19세기 20세기나 돼야지 성운학이라는 게 발달이 돼서 이제 발음기호 만들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에서 1440년도에 이미 동양에 있었던 이미 그 성운학이라는 게 이미 우리나라에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도 있었고 그게 인도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미 동양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성운학적으로는. 아시지만 이 훈민정음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우주의 그 당시에 이 동양 철학의 기본이 뭐냐면 이 우주를 이루는 질서와 원리지 않습니까? 네. 고대 그리스에서도 이 도대체 우주는 뭐로 이루어졌을까? 뭐 4원 소설, 5원 소설, 불과 뭐 흙과 뭐 공기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음양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동양은 철학적으로 이 우주를 설명하는 게 음양오행이지 않습니까? 네. 음과 양이 있고 이 우주는 오행으로서의 5개의 질서와 요소가 있다. 목화토금수 아닙니까? 네. 그걸 음양오행이래.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월화수목금토일. 그게 음양오행이잖아요. 월화수목금토일이 목화토금수 일월이거든요. 그렇구나. 우리는 매일매일 음양오행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결국은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뭐 만물은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물건은 목화토금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목화토금수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네. 요소는 다 그 음과 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목화토금수. 그러면 사람의 소리도 결국은 목화토금수 음양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목화토금수 목음이 있고 화음이 있고 수음이 있고 금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의 소리는 이 발성기관에서 나오는데 네. 이 발성기관도 결국은 발성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에서 입에서 혀에서 목구멍에서 소리를 내는데 이 소리를 내는 것도 결국은 우주학에서 음양오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우주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소리를 음운학적으로 성운학적으로 세종대왕이 분석을 해가지고 목소리, 화소리, 토소리, 금소리, 수소리를 분리해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습니까? 목화토금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음이 어금니는 나무 뿌리처럼 어금니가 박혀있으니까 목소리죠. 이게 아음이라고 그러고 이게 목소리죠. 그 다음에 화소리 느드트는 혀 끝에서 납니다. 혀는 뭐죠? 항상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뭐죠? 불이죠. 그래서 이게 화소리고 이게 설소리입니다. 그래서 설음입니다. 느드트는 우리 혀 끝에서 나죠. 그 다음에 미음이나 비읍이나 피읍은 입술 소리가 나죠. 입술은 네모 반듯하고 정방형이고 모았다가 합쳐지죠. 흙이죠. 그래서 토입니다. 입술 소리는 토. 그게 순음이라고 그러죠. 순음. 그 다음에 스즈츠는 이에서 납니다. 이. 네. 이는 쇠죠. 쇠. 우리가 음식을 자르는 거니까 네. 도끼처럼. 이가 금이지 않습니까? 쇠. 네.
그러니까 쇠소리죠. 스즈츠는 쇠소리인 거예요. 이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이거는 목구멍에서 나는 거죠. 목구멍은 동그랗고 항상 젖어 있죠. 물이죠. 그러니까 목, 화, 토, 금, 수로 5개를 나눠서 여기서 나오는 좋은 소리를 해서 여기서 소리가 하나씩 더할 때마다 그에서 크가 되고 합치면 끄가 되고 느에서 드가 되고 합치면 뜨가 되고 또 하나 더 획을 하면 트가 되고 무에서 위로 삐치면 부가 되고 옆으로 삐치면 푸가 되고 네. 스가 지가 되고 치가 되고 획이 하나씩 더 가면서 격음이 되지 않습니까? 합치면 경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느드트 이게 다 같은 계열인 거 알아요. 예. 저절로 우리는 3살 때부터 알아요. 느브프가 같은 계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음은 더 새롭지 않습니까? 천지인 하늘아 천지인과 이걸 하늘 땅 천지인 모음 3개 가지고 아야 어여 오여 우유 양성 모음 음성 모음 촐랑촐랑 양성 모음이지 않습니까? 밝고 양성이니까 네. 밝죠. 출렁출렁 무겁죠. 몰랑몰랑 가볍고 밝죠. 양성이죠. 물렁물렁 어둡고 무겁죠. 음성 되게 살금살금 슬금슬금 이런 식으로 천지 우리는 초등학생만 해도 벌써 천지 모음 3개 가지고 핸드폰 문자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공모음이고 네. 대단한 거죠. 예. 이거가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천지인 모음으로 만들어졌고 양성 모음 그다음에 아설순치의 입술에 있는 조음 기관을 입에 있는 조음 기관을 본떠서 이 입술 목구멍 이걸 본떠 가지고 기억이 나온 거고 니은이 나온 거고 미음이 나왔다라는 게 다 여기 나온 거예요. 아, 이게 나오지 않았을 네. 때는 뭐 저기 몽골의 파스파 문자를 베꼈다 무슨 뭐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폄하하느라고 티벳에 뭘 가져왔다고 그러기도 뭘 하고. 가져왔다 뭐 창살을 베꼈다 네. 말도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우리가 쓴 한글이 어떠한 위대한 글자인 것도 아직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거지 않습니까?